안녕하세요. 저는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데브옵스 하고 있는 최명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하면 정말 빠른지 아니면 진짜 안정적인지 그런 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했을 때 공감할 만한 내용을 제가 선별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저는 비바 리퍼블리카에 와서 처음으로 데브옵스라는 걸 해봤고 현재 지금 9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발표에 앞서 저희 서비스 소개 15초만 하고 갈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아마 많이들 알다시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금감원에서 아직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제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제가 보안팀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금감원에서 이걸 써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펄스이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IDC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현재 쓰고 있고요. 저희의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황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수가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세어봤더니 한 44개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컨테이너로 제가 컨테이너 도대체 몇 개나 떴나 봤더니 200개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배포 빈도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배포를 하는지 봤더니 50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정말 저희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개발 환경과 알파 환경은 그 CI가 저는 업무 시간에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만 해도 사실 20번에서 30번 정도 저희는 하루에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IDC가 하나였는데 들어오니까 갑자기 IDC 이중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DC도 또 액티브로 구성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IDC가 또 2개고 배포를 하려면 저희는 IDC 2군데 동시에 배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또 서버에 쉘로 들어가서 배포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또 사실 이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면은 컨테이너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못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DCOS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 DCOS를 선택할 때 한번 찾아보니까 서버 클러스터들 아까 보셨듯이 UI를 되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클러스터 상황을. 그리고 또 배포도 RESTful API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UI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위한 원래 보통 그 모놀리틱스라고 하죠. 그것들을 할 때는 서버를 정하고 포트를 정하잖아요. 근데 DCOS를 이용하면은 서버 풀이 있고 이건 마치 이거는 만약에 한 20대가 있으면 이 20대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볼 수 있고 얘가 사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어떤 포트를 뜰지 몰라요. 이게 되게 장점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어디에 어느 포트를 띄워야 되는지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그 밖에 뭐 메트로놈이라고 뭐 잡을 스케줄링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일단 DCOS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모든 걸 이제 도커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는데 이걸 다 도커 컨테이너로 만들었고 또 이 서비스 외에 저희는 인프라도 다 도커로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왜냐면은 이게 장점을 가지는 게 뭐 인프라 같은 것들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매뉴얼을 읽어야 되고 또 업그레이드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도커를 쓰면 그냥 태그 번호만 올리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냥 뭐 환경 변수만 넣으면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되게 장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걸 다 이제 도커로 쓰고 있고요. 네, 또 서비스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마라손 컨테이너 서비스 위에 올리고 또 UI 혹은 API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매번 사람이 UI로 하면 힘드니까 이제 API를 통해서 저희는 서비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또 매번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젠키스라는 CI를 처음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파이프라인 이런 것도 몰라서 그냥 그 젠키스 뭐 튜토리얼만 따라해서 그러니까 빌드와 배포가 동시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제 튜토리얼 수준에서만 이제 계속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아까 말했듯이 그 서비스가 어떤 포트로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필요한데
이 배포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배포를 하고 엔드의 클러스터 중 어디에 어떤 포트로 배포될지 모르지만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항상 최신 정보를 리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또 어떤 게 있나 저희가 찾아보니까 마라손 LB가 있고 엣지 LB 이건 엔터프라이즈더라고요. 그리고 DCOS 넷이라고 옛날에 스파르탄이라고 불렀었어요. 이 세 개 제가 뭐 엣지 LB는 써보지 않았지만 이 두 개는 되게 사용법이 정말 쉬워요. 그냥 문서 보면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좀 복잡한 라우팅 룰을 적용하기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일단 많이 쓰는 이제 마라손 LB를 쓰게 됐고 또 서비스 디스커버리 비교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제로 홉 로드 밸런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해보면 서비스가 리로드 될 때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리로드 될 때 한 몇만 개의 트래픽 중에 한 3개 정도 빠져요. 이건 제로 다운 타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저희의 서비스 특성상 돈을 보내고 있는데 그 3명은 실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 마라손 LB는 이제 오픈 소스라서 그걸 좀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까지는 성공을 시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엣지 LB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오픈 소스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게 또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는 회사 네트워크 상황에도 되게 밀접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네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했더니 배포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떤 코드를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만들면 그 즉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배포할 때마다 우리는 리스크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코드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떤 특정 서비스는 롤백 하는데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 동안 계속 장애를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MSA를 하다 보면은 개발 중인 코드를 꼭 어떤 클러스터에 편입시켜야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44개의 서비스를 구동을 해야 앱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로컬 호스트에 다 띄우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미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배포하면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MSA를 하면 장애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찾기가 진짜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튜토리얼 수준에서 그냥 했던 수준으로 그냥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젠킨스부터 이제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미 예전에 빌드했던 거를 또 빌드하는 일을 하지 말자. 네, 롤백을 할 때 그냥 도커 버전만 바꾸면 되는데 또 막 빌드하는 그 과정 없애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다시 재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트래픽을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뱀프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뱀프는 DCOS의 마라손과 쿠버네티스를 한 번 더 또 추상화한 애예요. 얘를 쓰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면 마라손에도 배포를 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에도 배포를 할 수 있어요. 또 얘의 장점이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는 이게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1.0이 나왔는데 그 오픈 소스를 직접 빌드하면은 공짜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오픈 소스 직접 빌드해서 공짜로 쓰고 있고 이제 배포 단계에서 우리가 되게 자주 장애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포 단계를 우리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블루그린 배포보다 더 스마트한 방법을 원했던 거죠. 네. 그 카나리 릴리즈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블루그린을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V1이 100%로 지금 트래픽이 가고 있는데 V2가 지금 준비 중이죠. 근데 V2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V1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V2로 이제 100% 가고요. 이러면서 이제 100% V2로 갔는데 여기서 장애 나오면 다시 V1을 다시 옮겨 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꼭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있고, 근데 카나리 릴리즈는 이게 어떤 거냐면 V1이 이미 있고 V2를 또 띄우는데요.
V2에게 1%만 보내보는 거예요. 트래픽을 보내보면서 이게 안전하네? 그럼 20% 한번 보내보고 안전하네? 50% 보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카나리 릴리즈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가 이제 조금 덜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MSA 통신의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DCOS를 쓰면서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A부터 Z까지의 서비스가 있으면 A가 Z를 찾아가려면 Z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얘가 어디에 배포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서비스 디스커버리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럼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장애 나면은 좀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또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런 44개의 서비스를 노컬에서 다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브랜치를 꼭 배포를 해야 돼요. 개발 클러스터나 알파 클러스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이제 대부 클러스터에 새로운 코드를 넣었다는 가정인데요. 새로운 코드를 넣었더니 갑자기 500에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발 클러스터를 바라보는 모든 개발자는 이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자들 갑자기 서비스 안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되게 비생산적인 일이 일어났고,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또 금융 서비스라서 이게 라이브에서만 꼭 테스트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진짜 금융사와 잘 되는지를 라이브에서 꼭 해야 되고, 또 특정 유저만 또 이상하게 또 안 된다라는 그런 문의가 오는데 이거 어떻게 디버깅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특정 서비스 A라는 서비스를 내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면서 내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처럼 또 계속 불안정하면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니까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뱀프를 이용해서 트래픽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걸 도입을 했어요. 이건 저희 팀 리더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오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헤더를 판별을 해요. 헤더를 판별해서 내가 약속한 헤더가 들어오면 개인 클러스터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어떤 특정 헤더가 들어와서 이게 맞으면 그 개인 클러스터로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안정적인 그냥 클러스터로 보내버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저희는 해결을 했고, 또 이 개인 클러스터 또한 어떤 특정 리모트 브랜치에 있는 거를 끊임없이 최신으로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CI/CD도 자동으로 또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배치 잡을 한번 또 마이그레이션을 하라고 하는데, 배치 잡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한눈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팀은 배치 잡 코드도 다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DCOS에 있는 메트로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그 수집이 DCO에서 말하는데, 이제 로그 수집도 이제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컨테이너별로 로그는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 센트럴라이즈해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랑 뭐 기타 인프라 매트릭을 다 카프카에 쏘고, 그리고 그 카프카에서 이제 엘라스티서치로 다시 가져가고 인플러스 DB로 넣어가지고 또 그렇게 로그를 보고 있고, 서비스 디스커버리 매트릭을 통해서 장애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한 번씩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트릭을 디스커버리 매트릭만 보면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커넥션 리셋을 왜 보냐면은,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리로드될 때 아까 말했듯이 트래픽이 드랍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커넥션 리셋을 보고, 또 OXX나 4XX는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왜 OXX를 내는지 4XX를 내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걸 또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자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CPU를 가지고 CPU가 떨어지면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죽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빨리 했는데요. 저희가 진짜 하고 있는 거를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끝낼게요.
너무 해상도가 커서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구성해서 쓰고 있고 뭐 이거 보이시나요? 이 마지막 거 카나를 릴리즈를 할 건지 블루그를 릴리즈를 할 건지를 이제 개발자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준비를 해놨는데 만약에 카나를 릴리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카나를 릴리즈 누르면 이제 디플로이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비스 개발자분들은 이런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페이지를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1%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늘려보고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아 이상이 없구나 하면은 이제 이거를 100%로 늘리기도 하고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0으로 놓고 다시 이제 오케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롤백이 제가 보니까 한 10초 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코드가 디플로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HA 프록시의 디폴트를 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 그냥 EXX가 몇 번 떨어졌는지 혹은 또 뭐 네, 여기 4XX가 몇 번 떨어졌는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스 단위까지 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서비스가 장애를 내는지를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OXX를 지금 내고 있고 어떤 API인지를 여기 나오고 어떤 API가 지금 4XX가 나오는지를 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좀 더 빨리 어디가 장애가 시작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건 그라파나의 어노테이션 기능인데 저희 이제 클러스터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을 무조건 어노테이션을 찍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여기 어노테이션 하나 딱 찍히고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푸시 날린 건데 푸시가 날라왔다라는 거 이 타임에 찍고 봤더니 이렇게 OXX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감시하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장애가 시작되었는지를 알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네,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